사실 에펠탑의 원래 디자이너는 에펠이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에펠탑을 에펠이 디자인한 줄 알지만 지금의 에펠탑 초안을 그린 사람은 에펠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삐딱해요? 아니, 삐딱하게 생각하라니까요. 나 소름 돋았어. 어떻게 에펠이 아닌.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니 근데 훈장을 에펠이 탁 받고 네. 당시 에펠은 설계회사,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 소속된 3명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3사람이 합작해서 처음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에펠탑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설계한 이 에펠탑 초안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완전히 크로키 상태의 그림입니다. 제일 아래가 노트르담 성당이고 노트르담 성당 위에 자유의 전상이 있고 그 위에 등대가 있고 그 위에 개선문 있고 뭐뭐를 세우면 이 정도 높이가 된다. 높이를 비교한 거예요. 그 정도 높다. 자, 이렇게 1889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 세워질 300m 높이의 타워는 에펠탑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설마 에펠이 그 디자인을 가로챈 겁니까? 사실 에펠은 나름대로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펠은 이 직원들의 디자인을 특허로 매입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합법적으로 어쨌든 디자인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에펠탑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에 1인당 약 5만 프랑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 5만 프랑이라고 하는 금액은 에펠탑 노동자의 18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잘 챙겨줬네. 어마어마하네.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이제 300m 타워를 선보였던 에펠의 미션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둘러 작업에 착수한 에펠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자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시 에펠탑의 자금을 해결하기로 했던 그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과연 이 에펠탑이 대중적으로 성공할지에 대해서 확신을 100% 갖지는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에펠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해결하라고 통보합니다. 뭐야?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에펠이 고심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에펠탑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에펠은 20년간의 에펠탑 사용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거기에 법인의 투자자로 파리의 은행 3군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제공하는데 뭘 담보로 할 거냐? 내가 갖고 있는 20년짜리 사용권을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된 겁니다. 20년간의 수익을 은행에게 주겠다. 애플한테 가니까 그 그거를 대출을 갚는 거죠. 갚겠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에펠이 이렇게 건설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탑의 하단이 만들어지기 시기. 파리의 예술가 300여 명이 에펠탑 건립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난에 나선 사람들이 당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이자 소설 귀거리로 유명한 모파상, 그다음에 프랑스 최고의 인기 소설가였던 에밀 졸라, 그리고 오페라 아베 마리아를 작곡한 샤를 구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에펠탑을 비난하는 선언문을 일간지에 게재하는데 당시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유가 나오나? 왜? 자, 프랑스 르덩이라고 하는 신문에 게재된 예술가들의 항의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올리비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Nous venons, écrivains, peintres, sculpteurs, architectes, jusqu'ici intacts de Paris, protester de toutes nos forces, de toute notre indignation, au nom du goût français méconnu, au nom de l'art et de l'histoire français menacés, contre l'érection en plein cœur de notre capitale de l'inutile et monstrueuse Tour Eiffel.
그러면 여론몰이를 시작한 거네. 이게 예술가들이 비난하기.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건축물이 이제 쎄다 보니까 보기에도 좀 안 예쁘고. 다 동조한 거예요? 네, 시민들도? 시민들도 거의 대부분 다 반대하기는 했어요. 네, 공사 초반의 모습입니다. 일단 지방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내 귀퉁이에서 이제 1층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당시 이런 파리 분위기가 워낙 살벌해서 에펠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세계 박람회가 끝나면 모든 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에펠탑은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 이유는 그 20년 그 소유권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못한 거예요. 아, 원래 철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서민들이 듣고 더 불만이 많아진 거죠.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었나. 교수님, 그럼 에펠은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뭐 논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데 에펠은 논란의 정면으로 이제 맞섭니다. 탑의 설계와 제조에 문제가 없음을 대중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대중은 점차 그 에펠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탑을 둘러싼 논란도 조금씩 사그라져 갔습니다. 에펠은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기까지 5,300장의 도안과 철근 7,300톤, 페인트 60톤을 사용했고 대략 한 250여 명의 노동자를 투입해서 탑 건설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와. 당시에 관찰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빨리 공사가 진행됐다고 해요. 마치 그래서 내곡 블록을 쌓듯이 철골을 쌓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2개월 5일이라는 시간 끝에 에펠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빨리 지었다. (1889년 5월 15일) 파리 세계 박람회의 개장과 함께 드디어 에펠탑의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와. 파리 세계 박람회는 에펠탑을 포스터에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건축물이잖아요. 뭘 깎아주는 거예요, 진짜로? 네. 리덕션. 188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25%. 이건 뭐라 그러죠? 얼리버드한테 좀 싸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 얼리버드. 그리고 드디어 세계 각지에서 모인 관람객들이 에펠탑을 보게 됩니다. 파리 세계 박람회장 중심에 세워진, 그러니까 에펠탑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박람회장 건물입니다. 근데 진짜 저것만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건축물은 에펠탑은 공개와 동시에 첫 주에만 한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해요. 그리고 2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총 674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등산인데 거의. 당시 관람객들은 이제 에펠탑을 거대한 그냥 철탑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방문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할 게 많아서. 맞아요. 보기와 달리 내부에 상당한 실내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장 당시에는 여기에 무슨 러시안 레스토랑, 그다음에 영미식 술집을 비롯해서 250석 규모의 카바레 극장까지 들어섰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저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올라가면 이제 식당이랑 커피숍에 있고 당시 에펠탑은 박람회 내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약 6개월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대략 200만 명이 방문하면서 1889년 파리 세계 박람회의 그야말로 초대박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에펠탑이 초대박을 쳤잖아요. 네. 그럼 에펠의 그 입지, 인기도 굉장히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프랑스 고위 관계자는 물론 유럽의 국빈들이 에펠의 초대에 응할 정도로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와. 당시 에펠은 에펠탑을 건축하면서 3층 전망대에 자기만의 공간을 이거 만들어놨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은 이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에펠이 초대해야만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꼭대기층으로 부른 다음에 자신의 전용 공간인 이 비밀의 방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영광이겠다. 초대된 유명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벨기에 국왕, 영국의 웨일스 왕자가 초대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이 인물은 이 비밀의 방에서 에펠과 독대를 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파리 세계 박람회가 낳은 또 다른 셀럽이 하나 더 있었죠. 에디슨? 예, 맞습니다. 바로 에디슨이 이 방에서 에펠의 초대를 받고 독대를 나눴다고 해요. 에디슨하고 에펠이 독대하는 장면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우와. 아 빌라빈이구나. 잘 만들었네. 야, 잘 만들었는데? 아, 나 사진인 줄 알았어요. 나도 사진 줄 알았어. 실제 사진. 와, 근데 비밀의 방이 있었구나. 네, 이 정도면 비밀의 방이라고 부를만 하죠. 진짜 신기하다. 이 비밀의 방은 수년간 공개되지 않다가 2015년 5월에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엄청 늦게 그다음에 공개.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우와. 공개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네, 티켓 끊어서 올라가면 우와. 방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영국뿐만 아니고 그리고 미국도 세계 박람회 했을 때 이 이후에 조금 에펠탑 의식하면서 그 세계 최초 대관람차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펠탑이 다 영향 준 거죠. 약간 영감도 주고요. 그렇다면 에펠은 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에펠탑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상상이 안 된다. 이용료를 받는 건 거죠? 든 비용의 한 10배는 벌었겠죠. 아, 100배 벌었을 것 같은데요? 100배?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에펠탑은 1889년 박람회 기간에만 650만 프랑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와. 현재 가치로 대략 한 320억 원. 우와. 게다가 에펠은 20년간의 에펠탑 소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고 알려집니다. 대박이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이탈리아의 한 상공회의소에서 세계 각지에 있는 관광지들을 평가한 적이 있어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로마의 제일 유명한 콜로세움의 가치를 910억 유로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로 한 사람은 128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에펠탑의 가치를 얼마로 매겼을까요? 콜로세움 진짜 오래된 건축물이니까. 그럼 이건 한 그래도 500억 유로 할 것 같은데? 에펠탑의 가치를 무려 4,340억 유로.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11조라고 밝히게 됩니다. 콜로세움보다 더 세다고? 에펠 한 명이 파리 시민을 먹여 살리고 있네요. ATM, 제가 파리의 보기에는 ATM이 돼버렸어요. 파리시의 ATM이에요. 현금 지급기라고 와. 해도 진짜. 불러도 무방할 어쩔 것 같습니다. 뻔했어. 에펠탑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진 건축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에펠탑을 질투한다. 그녀는 나보다 더 유명하다. 얼마나 뿌듯할까. 이 거대한 철탑의 탄생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존재만으로도 프랑스의 위상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밤마다 빛나는 에펠탑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 쇼는 빛의 도시라는 파리만의 타이틀을 화려하게 빛내 주었습니다. 그 쇼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 국기 색깔로 이렇게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빛을 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국경일 때 불꽃놀이에요. 네, 굉장히 예뻐요. 스타 씨 에펠탑과 관련된 또 재밌는 일화가 있을까요? 네, 2008년에 한 미국 여성이 에펠탑과 결혼을 했어요. 뭐라고요? 에펠탑에서 결혼한 거 아니고 에펠탑과 함께 왜 그러는 결혼을 거예요? 했어요. 계약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 좋은 남편감이라고 해서 저기서 지인들 초대해서 결혼을 했고 성도 따라했어요. 그래서 에리카 에펠. 이게 가능해요? 네, 그만큼 인기 있는 건물이죠. 네.
자, 에펠탑의 유명세로 그 주변은 물론 파리 도시 전체가 빠른 속도로 이제 현대 도시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펠탑의 인기와 더불어 1900년에 열리는 프랑스 세계 박람회도 당연히 다시 한번 파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박람회의 취지는 19세기 말까지 이룩한 발명품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프랑스는 전 세계 각국에 초청장을 보냈고 파리 곳곳에 나라별 전시관을 세웠는데 프랑스 파리 박람회는 44개국이 참가했는데요. 이 세계 박람회는 관람객 수가 무려 5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5천만 명? 뭐야? 우와. 저 뭐야?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 위에 실이 있네. 깜짝이야. 와. 새로운 기술들, 사진. 우와. 우와, 무빙 무빙워크가 있었어요. 우와. 우와, 신났나 봐. 계속 타요. 신기하다. 아, 저렇게 이동을 했구나. 지금 이제 공항에 가면 볼 수 있는 원하는 대로 타고 편하게 목적지에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재미있었을 것 같죠. 네. 1900년 박람회에서 가장 히트한 것은 바로 저 무빙 워크였습니다. 일명 움직이는 보도라고 하는데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진짜 이 최첨단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네요. 그렇죠. 당시 파리는 그래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한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낭만 있어, 느낌. 화려하다. 그쵸, 엄청 화려하죠. 볼리비아 씨, 박람회에 등장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브랜드 많잖아. LV? 루이비통. 또 그 또 당시에 똥이네요? 하여튼 똥은 최고야, 파리가. 루이비통.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부스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게 되고 그 당시에는 여행 가방으로 먼저 이제 히트를 쳤거든요. 성공했네요. 아, 그쵸. 근데 피터 씨, 우리나라도 그때 이때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쵸. 대한제국 시대였는데 그때 독립국가 우리가 있다 알려주기 위해서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한국회관은 경복궁 본뜬 건데요. 기와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뭐 비단 같은 거 아니면 전통 악기 그런 거 막 출품했어요. 1900년까지 총 5번의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 동안에 파리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낭만의 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문화사의 문화황금기, 이른바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을 맞게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로 성장한 파리는 격변하는 세계사 속에서 물론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1940년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는데요. 이때 히틀러는 파리를 방문해서 에펠탑을 관찰하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에펠탑을 진짜 좋아했다고 해요. 당시 파리 시민들은 히틀러가 에펠탑 위에 올라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에펠탑의 엘리베이터를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파리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상징인 이제 에펠탑에 나치 독일의 수장, 침략군의 수장이 올라가는 거는 프랑스의 자존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문제였기 뭐 때문입니다. 걸어가지 않았을 그렇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파리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패전을 감지한 히틀러가 파리를 당시 점령하고 있던 독일 장군에게 도시를 파괴하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이, 명령을 들은 독일 장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게 한다고만 해놓고 안 했다. 놀랍게도 그는 나는 히틀러의 배신자가 될지언정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어 인류의 죄인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명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적군의 장군조차도 파리라는 이 도시의 가치와 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파리는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며 세계사에서 꼭 짚어봐야 할 도시로 성장했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부산에서 국제실사단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세계 박람회는 처음인데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